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요즘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방어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세, 딥시크 충격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이런 장세에 과연 어디에서 나의 자금을 맡겨야 될지, 어디에 맡겨야 될지, 그래야지 또 안심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로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싫어하는 표현이죠. 이 불확실성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파킹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잠시 정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언제든 편입 또 편출할 수 있는 단기 투자형 상품을 파킹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파킹형 ETF 종류 중 하나인 머니마켓 액티브 ETF에 올해 초부터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의 경우는 지난 12월 연말부터 8천억 원 넘게, 또 올해 1월 들어서는 9천억 원 넘게 자금이 유입됐고요.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는 12월 달에는 67억 원이 빠져나간 반면에 올해 1월 들어서는 무려 5천억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최근 딥시크 여파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들, 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 파킹형 ETF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수익률이 연 3, 4%대로 높진 않지만 손실 위험이 적고 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는 대기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장세 속 안전투자처 파킹형 ETF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전투자처 파킹형 ETF인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 이효정 부서장,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ETF 안정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서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파킹형 ETF, 파킹, 주차. 네, 맞습니다. 그 파킹형 ETF, 이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단기 유동자금 투자 및 포트폴리오 변동성 통제 목적으로 파킹형 ETF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돈을 잠시 주차, 즉 보관한다는 파킹의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진 ETF가 있습니다. 파킹형 ETF는 이러한 파킹 통장의 주식시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양동성 예금증서, CD금리나 한국의 무염지표, 코퍼나 미국의 무염지표, 소퍼 등 우량 단기 금리를 추종을 하고요. 이러한 초단기 채권 금리를 1단위로 계산해서 복리로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네. 파킹 통장과 달리 파킹형 ETF는 투자 한도액이 없고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또한 금리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파킹형 ETF. 우리 통장에 옛날에 MMF 통장이라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 뭐 잠깐만 돈이 쉬어가더라도 여기다 넣어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최근 파킹형 ETF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팀장님. 네. 자금이 어느 정도로 지금 몰리고 있는지 좀 감이 안 옵니다. 네, 그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보면요, 연초 이후에 그 파킹형 ETF로 이제 불리우는 금리 연계형 ETF랑 방금 이제 머니마켓 MMF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유사한 머니마켓 ETF까지를 이제 파킹형 ETF로 최근에는 같이 엮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ETF들의 규모를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만 이제 개인만 봤을 때 개인 순매수가 약 3,300억 원. 까지 한 달 동안 순유입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런 파킹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 5년 동안 이런 파킹형 ETF들의 순자산 총액 추이를 좀 보시면요. 2020년 말에 약 4,395억 원에서 2021년 약 2,500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게 2022년에 약 6.8조 원 규모까지 좀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2025년 1월 말 현재는 약 38.2조 원 규모로 크게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2022년부터 좀 자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꾸준하게라기보다는
눈에 확 띄게 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호정 부소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킹형 ETF가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파킹형 ETF는 추종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 수익이 매일 누적이 됩니다. 네네. 따라서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가 쌓이는 구조인데요.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이런 이례적인 긴축 정책으로 현재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된다면 높은 수준의 금리로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상황에 특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딥시크 파장 등이 시장에서 큰 화두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건 싫고 잠깐 투자를 쉬고 싶지만 그렇다고 현금을 들만할 곳이 없다. 이런 상황에 단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파킹형 ETF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불확실성, 고금리 여기에는 파킹이다. 뭐 이렇게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주제 파킹형 ETF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됐지만 이 파킹형 ETF는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파킹형 ETF의 종류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1분 안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이 파킹형 ETF의 종류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D 금리형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은행이 예금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이 CD 금리는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을 할 때 발행하는 CD 수익률을 뜻합니다. 만기에 따라서 CD 91일물, 또 CD 1년물로 나뉘고요. CD 금리는 국채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 ETF들 확인해 보시죠. 타이거 CD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에는 올해 1,000억 원 넘게, 또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상품에는 1,000억 원 가까이 유입이 됐고요. 모두 수익률은 연초 대비 0.3% 정도입니다. 파킹형 ETF 두 번째는요, KOFR 금리형입니다. KOFR은 한국의 무위험 지표 금리를 뜻하는데요. 기관 간의 환매 조건부 채권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한 금리입니다. 이길물 국채, 또 통화 안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초단기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하루짜리다 보니까 CD 금리보다는 안정적입니다. 대신에 그 기대 수익률은 더 낮은 수준에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 ETF로는 라이즈 KOFR 금리 액티브가 자금 유입이 가장 크고요. CD 금리와 연초 대비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이어서 SOFR 금리형 ETF도 확인해 보시죠. SOFR은 미국의 무위험 지표 금리인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일일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이 되고요.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환율과 기준금리입니다. 환 노출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만큼 국내 대비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고금리의 환차익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상품들 보시면 미국 달러 SOFR이라고 써 있고요. 코덱스 상품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3개 ETF 모두 1%씩 빠지고 있는데 1년 수익률로 봤을 때는 14%로 높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네, 끝으로 MMF, 머니마켓 펀드 ETF입니다. 특정 금리를 추종하진 않는데요. 만기 3개월 이내에 초단기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단기 채권, 또 기업 어음, CD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가 파킹형 ETF들 통틀어서 가장 현재 자금 유입이 많습니다. 8천억 원 넘게, 또 5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연초 대비로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킹형 ETF, 어찌되었던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면 금리가 오를수록 단순하게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근데 어찌되었던 요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동결이 되었던 우리가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물결이면 파킹형 ETF의 수익률 또한 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검정색이 한국 기준금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인 이제 코퍼, KOFR 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3.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코퍼 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유지되다가 작년 10월이랑 11월에 연속으로 이제 한국에서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씩 두 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코퍼 금리도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1월에는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약 3% 수준에서 이제 코퍼 금리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그런 금리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파킹형 ETF, 그중에서도 금리 연계형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추종하는 금리인 CD 금리 그리고 코퍼 금리 같은 경우에 기준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금리 연계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고시되는 금리를 365분의 1씩 일할로 매일매일 ETF의 가격에 반영돼서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더 많이 쌓이고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덜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으로 손실이 날 염려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파킹형 ETF로의 가치로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이런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하 사이클에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보다 빠르게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는 예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른 금리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예금형 상품이라든지 채권들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킹형 ETF의 편리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위탁 계좌에서 이런 짜투리 금액을 파킹형 ETF로 묶어두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방송용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형적인 제가 볼 때 방송용이고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아니다 이게 동결이나 좀 더 불확실성이 좀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파킹형 ETF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속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서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안정적인 상품일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킹형 ETF 수익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이길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파킹형 ETF 수익률 탑 10을 뽑아와 봤는데요. 보시면 수익률이 6개월이랑 12개월 단위로 뽑아와 봤습니다. 뭐 높게는 9%까지, 16%까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수익률이 못해도 연 4%대 높지 않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작다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피자금, 그런 투자처로 예치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시는 경우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1일간 미국 국고채를 담보로 한 하루짜리 RP 거래에 기반한 단기금리 소프트웨어를 추종하는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다만 해당 상품의 경우 환율에 노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자 수익보다 달러와 가치 하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품별로도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 상품별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담고 있는 그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인가요? 네, 상품의 종류도 있고요. 기간도 맞습니다.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종류를 보면은 어떤 금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달러를 추종하느냐, 맞습니다. N을 추종하느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연계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ETF 이름에 똑같이 이제 CD 금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91일물 CD 금리를 추종을 하느냐 아니면 1년짜리를 추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부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환율 영향이 받는 그런 이제 파킹형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퍼 금리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국내 한국보다 더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상품인데 여기서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환율 변동입니다. 최근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좀 높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환차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상위권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달러 가치가 다시 또 하락하는 구간이 온다면은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D 금리, 코퍼 금리, 소퍼 금리 같은 이제 금리 연계형 ETF가 아니라 네. 또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니마켓 ETF라고 있습니다. 요 머니마켓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매우 짧은 이제 국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CD, CP 같은 기업어음 같은 이제 유동성 높은 채권에 투자를 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MMF를 시장에 상장시킨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만기, 즉 듀레이션이 0.1년에서 0.2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금리 연계형 ETF랑 같이 파킹형 ETF로 같이 불리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가 파킹형 ETF 수익률 봤는데 2%에서 3%대 높지 않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 되나요? 전 이번에 3%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금리 파킹 통장 경우는 연 7%짜리 상품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킹형 ETF 상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파킹형 ETF의 매력, 이게 통장보다 낫다라는 매력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 파킹형 ETF는 단순 수익률만이 아니라 유연성이랑 안전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특히 파킹 통장 대비 금액이나 기간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네. ISA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일반 예금과 달리 다양한 투자 전략을 좀 섞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정된 기간을 채워야 그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그래요? 파킹 통장은 네. 그 기간을 채워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기예금과 달리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일간 단위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파킹형 ETF는 단순 돈을 모아두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킹형 ETF는 유연성이 굉장한 강점이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파킹형 ETF 훨씬 더 통장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러니까 결론은 파킹 통장형 주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파킹 통장과 파킹형 ETF는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강수미 캐스터가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파킹 통장과 파킹형 ETF 좀 어떻게 다른지 짧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액 한도 부분에서부터 둘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금리별 예금 금액의 한도가 있고요. 반면에 파킹형 ETF는 투자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은 단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에 파킹형 ETF는 매일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킹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네. 또 파킹형 ETF는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바로 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은 세금 혜택이 없는 반면에 파킹형 ETF는 ISA나 또 IRP 계좌로 활용을 했을 때 비과세 그리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ETF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에 파킹 통장은 5천만 원 한도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또 가능하고요. 파킹 통장은 운용 보수가 없는 대신에 또 파킹형 ETF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운용 보수나 또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킹형 ETF 가운데서도 또 액티브가 붙는 경우에는 또 손실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결국은 유연성이네요. 그렇죠? 네. 유연성.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 수민 캐스터는 투자했을 때 난 네. 이런 조건이면 참 좋겠다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안전했으면 좋겠죠. 네. 안전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줬으면 좋겠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제가 여쭤보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사람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파킹형 ETF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부서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파킹형 ETF 인기가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CD 금리와 함께 듀레이션이 짧은 초단기 채권을 접목한 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투자해서 뭐 CD 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상출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나 CD 금리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성의 현금 흐름까지 챙겨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파킹형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사항을 이럴 때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건 완전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 이 안전하다 하면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킹형 ETF에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ETF는 이제 법적으로 모두 다 이제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머니마켓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매우 짧은 초단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만기가 매우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연계형 ETF들 같은 경우에도 추종하는 지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또 손실이 날 우려가 이론적으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연계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ETF 이름에서 보시면 다 합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합성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이 합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가 증권사랑 수합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로부터 이제 목표로 한 지수의 수익률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상대방인 수합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의 신용도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권사로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담보를 징구를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증권사와 이제 수합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담보를 징구를 했는지 그런 목록들은 각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파킹형 ETF 굉장한 매력이 있다.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파킹형 ETF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다도 알겠고요. 그리고 다른 타 상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봤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리를 추종을 하더라도 뭐 달러라고 해서 달러 하나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좀 다변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우리 부서장님께 노하우 팁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파킹형 ETF를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 혹은 나만의 팁, 노하우? 네. 네. 아무래도 워낙 상품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앵커님도 그렇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잠시 대피 자금을 예치하는 용도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률이 보다 짧은 듀레이션으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높은 YTM으로 이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는 지금 내 시점에서 난 이쪽이 좀 유망해 보인다. 네. 난 이쪽이 좀 유망해 보이는데라고 생각되는 곳은 어느 쪽일까요? 네, 사실 파킹형 ETF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제 좀 수익률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런 만큼 또 리스크 요인 또한 앞에서 이제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 다른 이제 금융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소퍼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 변동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파킹형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환 변동에 노출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금리 연계형 ETF를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연계형 ETF보다 머니마켓 ETF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20에서 30bp라도 조금 더 수익률을 연으로 줄 수 있는 머니마켓형 ETF가 저 같으면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게 더 괜찮은지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파킹형 ETF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킹형 ETF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투자 전략 쪽으로 한번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호종 우리 부서장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파킹형 ETF에 맞다고 보시나요? 네, 파킹형 ETF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 장세를 피해서 잠시 유유자금을 대기시켜 놓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유망 투자처를 찾으실 때는 매도하여 다른 상품을 매매하실 텐데요. 네. 예금과 달리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비교적 매매를 자주 해야 하는 경우 매매 수수료가 없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안정진 팀장의 투자 전략을 한번 결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파킹형 ETF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계좌에서 어떤 네. 종목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최근처럼 또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 잠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가져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냥 계좌에 있는 유휴 자금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이런 하루라도 금리를 받는 파킹형 ETF를 좀 부지런하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좀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권사마다 이런 계좌에 이제 매매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 수수료, 매수할 때 수수료, 매도할 때 수수료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파킹형 ETF는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를 고려를 하셔서 수익률이 조금 더 이런 수수료보다 올라오는 기간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파킹형 ETF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투자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할 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킹형 ETF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티끌 모아 태산 같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가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시장 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미국에 계신 분의 입김 한 번에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럴 때 현금을 좀 들고 있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있지 말고 파킹형 ETF로 들어와라.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할 점은 이 매매할 때 수수료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두 분의 어떤 회사에도 이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수수료 차이가 큰가요?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인터넷 보고 찾으면 바로 나오니까. 네. 보통 이제 파킹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추구하는 그런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총 보수도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이제 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 이호종 부서장은 파킹형 ETF로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평상시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퇴직연금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 계좌에서도 이제 파킹형 ETF에 잠시 작년 말에 너무 변동성 장세일 때 제 투자금을 잠시 예치해 놓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파킹형 ETF를 활용하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도 활용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활용하고 계시면은 지금 아까 퇴직연금 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 퇴직연금 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CD 파킹형,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과세이연 효과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장님의 활용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파킹형 ETF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부 이제 규정상 이제 주식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ETF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ETF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거를 신규 종목이 잘 안 보일 때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귀찮다 보니까 그냥 현금으로 계속 그냥 놔뒀었는데 이런 머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CD 금리 같은 이런 파킹형 ETF를 좀 조금은 귀찮더라도 사실 이걸 인출을 해서 은행 가서 또 이제 파킹 통장에 넣고 빼고 뭐 이러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매하시는 계좌에서 매도하셔서 현금이 남으면 그냥 이런 파킹형 ETF를 사두시면 다음 날 보면은 이게 하루 금리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주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안 보일 땐 안 하는 거거든요. 안 보일 때 안 하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고 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파킹형 ETF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로 파킹형 ETF를 매수했을 때 일부 금액만 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 또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호정 부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IRP 계좌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한 5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해야 하고 일부만 인출을 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매도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연금 계좌의 경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납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도 네, 두 번째 질문 있었는데요. 가볼게요. 네, 현재 연 3.5% 일복리 적용의 파킹형 통장에 저축 중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수익률이 3.5% 이상인 파킹형 CD ETF 상품으로 갈아탈까 또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ETF 매도를 할 경우 또 배당 소득세 15.4%를 떼이게 되면 그냥 일반 파킹 통장을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저도 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파킹형 통장도 마찬가지로 네. 이자 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파킹형 ETF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세 15.4%랑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랑 파킹형 ETF랑 이런 세율은 차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킹형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금리가 적용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킹형 ETF가 조금 더 이런 투자 계좌에서 활용하시기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는 또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앞서 제가 MMF 통장을 그것도 1일 계속 이자가 붙는 이거잖아요. 근데 MMF 통장은 파킹형 뭐 ETF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장기로 갖고 가면 되지 않는 통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파킹형 통장과 MMF 통장의 차이점이 큰가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킹형 통장, 네, 통장과 이건 네. ETF 얘기가 아닙니다. 네, 파킹형 통장과 MMF 통장의 차이. 네. MMF 상품의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파킹형 ETF나 파킹형 통장 모든 얘기를 들으면 1일 계산 365일분의 1로 계산되는 1일 이자 소득 뭐 이렇게 네. 이해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MMF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일할로 이제 네. 매일매일 그 추종하는 이제 지표 금리를 이제 쌓아가는 거는 이제 금리 연계형 네. ETF이고요. 그래서 그런 ETF들은 금리가 ETF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CD 금리, 뭐 코퍼 금리, 아니면 이제 소퍼 금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요것과 조금은 다른 이제 파킹형 ETF로는 이제 머니마켓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MMF랑 이제 유사한 컨셉으로 이제 상장시켜서 운용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파킹 통장도 그렇고 이런 머니마켓 ETF도 그렇고 모두 다 초단기물로 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담고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만기가 길수록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파킹형 ETF로서의 그런 기능의 조금 더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런 수익률 수준은 낮겠지만 안정성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파킹 통장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 짧은 만기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모르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뭐가 있을까요? 네, 끝으로 이제 1,000만 원 여유 자금이 한 달간 생기면서 네. 파킹 통장에 넣을지 아니면 파킹형 ETF 투자할지 고민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이득일까요? 파킹형 ETF라면 또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점에서 봐야 되는 건 한 달이라는 네. 그 시간에 좀 중점을 맞춰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MMF랑 파킹 통장 그리고 파킹형 ETF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파킹형 ETF라고 말씀드리는 게 간단하니까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저희 이제 뭐 금리형 ETF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형 그리고 MMF형 그런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자금을 운용하시는 원하는 고객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YTM이 높은 상품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물로 전단체가 있는 뭐 이런 단기 자금 채권이 많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에이스 CD 금리 채권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채권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높은 YTM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우리 부소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파킹형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고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매우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파킹형 ETF는 이제 현재 금리의 365분의 1씩을 쌓아가기 때문에 연환산으로 보면은 이런 파킹형 통장이 조금 더 금리도 한 달이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상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잠자고 쉬는 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